주요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이 6.3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도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며 사실상 단일화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앞두고 실시된 마지막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다자와 양자 대결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서울버스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점은 이달 중순께.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경찰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는 출국금지의 소환 조사까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최 전 부총리도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받았지만 무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개헌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최근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두 사람의 진술과 다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두 사람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지 한꺼번에 소환한 경찰은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경찰 소환에 앞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이미 이달 중순 출국 금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깔렸던 셈입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은 모두 일관되게 설명했다고 밝혔고 최 전 부총리도 경찰 조사에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 금지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진 만큼 사실상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전직 지휘부에 대한 출국 금지도 연장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통화한 기록 등이 비상계엄 사흘 만에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전직 지휘부인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경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비화폰은 통화 내역 등이 담긴 서버 기록이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고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입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한 김 전 차장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원격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홍 전 1차장이 국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폭로한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의 허락 없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직 지휘부 3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를 연장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지휘부에 서버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인된다면 다시 한번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경찰의 계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사회부 길기범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길 기자, 먼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출국 금지 시점이 단일화 불발 이유인데 경찰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가 단일화 무산 이후 이뤄진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경찰은 단일화 무산 이후 수사에 속도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 상황과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럼 조사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CCTV와 증언이 다르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 다르다는 건가요? 일단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접견실이나 복도를 비추는 CCTV가 음성 녹음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따라서 CCTV에 찍힌 세 사람의 행동이 그간 진술과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계엄 당시 관련 쪽지 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구상을,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관련 쪽지를 받지만 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의 관련 쪽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윤 전 대통령과 논의를 하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3인방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경찰은 일단 세 사람을 상대로 추가 소환을 통보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우선은 경찰이 세 사람에 대해 추가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간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나 위증 혐의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경찰은 또 지난해 비아폰 서버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8달 전인 네. 지난해 3월치부터 서버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처음으로 계엄을 말한 시점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따라서 만약 당시 비화폰 서버를 분석한다면 계엄 모의 상황 전반을 밝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재판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해당 비화폰 서버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이를 확보하면 증거로 재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란 재판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쥐기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또 정치적인 파장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짧게 짚어볼까요?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그 단계까지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예. 우선 경찰은 비화폰 서버 삭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고 경호처 수뇌부의 지시 없이는 삭제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불러 삭제 지시를 했는지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껏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향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더 이상의 단일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없이도 승산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준석 후보에 대한 투표는 버리는 표인 사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승리하자는 이른바 자강론이 당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논의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에서 단일화를 할 수 없다는 말씀들 많이 하신다면 그 뜻도 존중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며 적극적이었는데 하루 새 단일화 논의 중단을 시사하며 입장이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없이도 승산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단일화가 없더라도 저희는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강경 기조를 통해 이 후보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히기도 하지만 자강론이 힘을 얻고 있는 흐름입니다. 플랜 B를 안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저희는 자강은 자강대로 최선을 다하고
판세를 흔들 마지막 카드인 단일화가 더 희박해지면서 선거 막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돈입니다. 단일화는 없다는 점을 연일 확인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엄 세력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며 자신만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에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으로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그 약속을 무시했고 난데없이 저와의 단일화만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권이 우선인 이유로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자신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이어 이준석이 만들 나라와 이재명이 망칠 나라의 차이가 분명하다며 자신을 향한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을 통해 국민 판단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공식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공개되는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다자 대결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엿새간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 다자 대결에서 49%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5%,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1%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졌지만 이번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에서도 두 자릿수 격차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10%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이준석 후보와는 1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두 가상 대결 모두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33%, 개혁신당 6% 순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사실상 무산된 단일화, 각자 도생 범보수. 조희로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제까지만 해도 백지수표를 제시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일화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입장이 180도 바뀌어서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자 그 경우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며칠째 수차례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준석 후보의 완주 의지가 워낙에 확고한 상태잖아요. 네. 아무리 단일화를 요청해도 소위 먹히질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의 자강론이 필요한데 단일화 이슈로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선 3자 대결로 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 단일화에 매달려서 불리한 양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네. 3자 구도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이재명과 이준석의 양자 대결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에 비해서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1%포인트 낮아졌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미세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표를 끌어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준석과 이재명 두 후보가 서로 맞붙는 동안 김 후보는 보수 결집을 통해 승부를 보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며 보수 결집을 유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3자 대결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표를 40% 초반대로 묶어놓으면
김문수 후보에게도 승산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단일화 프레임에서는 일단 벗어났는데 승리 공식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단일화 없이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표 심리를 자극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 이준석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낮아지는 게 오늘 여론조사의 함의점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 40%로 줄어들게 되고 유권 자켓에서 전략적으로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줬을 때 결국 이재명 후보를 꺾는 모델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표를 뺏어올 수 없지만 자신은 가능하니까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겁니다. 네, 결국 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유리한 부분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유로 기자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대신 자강론을 강조하고 나선 국민의힘은 외연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맨 이명박 전 대통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어깨에 손까지 얹었습니다. 한번 안아주시죠. 그래. 후보 얼굴 튀어나오네요. 그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깨끗한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어진 70분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노동 행정 분야 전문성을 높게 평가했고 당선 시 미국과의 관세 장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당부했습니다. 김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비교 우위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되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범보수 단일화에 대해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잇따라 찾아 이례적인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밝은 표정을 보이며 김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제 소식 뉴스를 듣고 그냥 저도 문득 그냥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직 대통령들이 쏘아올린 보수 결집 신호에 이 김문수 후보가 대구 경북 등 텃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처럼 갈 길이 바쁘지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내에선 파열음이 커졌습니다. 외연 확대 시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친한동훈계에선 또 거꾸로 간다며 반발이 거셉니다.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맞잡고 첫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가까스로 형성된 원팀 기조 속에서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추가 임명하자 당내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요 승부처 중 하나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지속되자 지역구가 인천인 윤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전략이었지만 친한계가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 위원장 임명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도 또 거꾸로 간다, 힘 빠진다는 글을 올리며 힘을 실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지원 사격에 당내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지만 윤 위원장의 임명으로 당 안팎에서는 선거 막판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민주당에선 조급한 걸까요? 민주당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내란 프레임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전략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적 노선 변경을 지속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창립자 레닌, 나치 선동가인 괴벨스 둘 다 존경했다고 주장하며 극단성을 부각하는 전략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삶의 전반부 20년은 볼셰비키로 살았고 후반부 30년은 파시스트로 산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흑색 선전이고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차 기술 유출 의혹을 받는 중국인 도피를 도왔다는 주장으로 친중 프레임 공세를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또 지사 시절 소방헬기를 의전용으로 이용한 119 갑질 후보라고 부르는 한편 전광훈 목사와의 친분도 재차 상기시켰습니다. 국헌 문란 후보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내란을 선동하고 광기로 둘러싸인 전광훈의 아바타에게 친윤 윤상현 의원의 선대위 추가 인선 논란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황 정치를 하게 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백병전이라며 상대 후보들을 직격하고 있는 민주당은 공식회의 배석자를 최소화하고 각 지역 선거운동에 힘을 더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선거에서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하지만 발표만 안 될 뿐 조사는 계속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선에선 공표 금지 기간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궁금한 내용 김도영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일 전부터인 내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역대 대선 직전에 치러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와 실제 대선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1992년 14대 대선과 1997년 15대 대선 모두 여론조사에서 1위였던 김영삼, 김대중 당시 후보가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몽준 당시 후보가 단일화했던 2002년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선거 전날 지지를 철회했지만 줄곧 여론조사 1위였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당시 후보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앞섰던 후보가 모두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빙의 결과가 나왔던 지난 대선도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투표 일주일 전 여론조사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해서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승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가파르고 범보수 후보 단일화가 블랙아웃 기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희박해진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된다면 남은 기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MBN은 대선 승부처 격전지 세 곳의 민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인 충청, 그 안에서도 정치 1번지 천안입니다. 충청권 지역 득표율은 실제 대선 결과와 가장 비슷해 각 당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 그중에서도 천안은 충남의 대표적인 경합지로 꼽힙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강세였는데 양당의 격차는 근소했습니다. 3년 전 대선에서는 천안 안에서도 결과가 엇갈렸는데 두 후보 간 격차는 400표에 불과했습니다. 천안에서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가 줄어든 이재명 후보는 천안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이 천안의 주인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 아닙니까? 곧바로 김문수 후보도 천안에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아찔할 정도로 풀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이거 해야지만 지방이 살아납니다. 천안 안에서도 충남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곳이 이곳 종합터미널이 있는 천안 갑 지역구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지하화, 중부권 횡단철도 건설, GTX C노선 연장 등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힙니다. 유권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에 대한 일자리나 그런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19대와 20대 대선에서 각각 충남과 대전 득표율이 실제 선거 결과와 가장 유사했던 것으로 분석돼 캐스팅보트 충청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대선 기간 뒷얘기는 정치톡톡으로 장가희 기자와 이어갑니다. 장 기자, 이번 대선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던 이낙연 전 총리, 김문수 후보를 결국 지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 김문수 후보의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 또 극단적인 인식은 좀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네. 괴물 독재 국가에 출연을 막기에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한. 그렇습니다. 네. 네, 이낙연 고문은 김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 처음 만났다고 밝혔는데요. 예. 공동정부나 개헌 추진 등 구체적인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지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둘 다 서울대 나왔는데 왜 연고대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이 이낙연 고문의 이 지지 선언이 네. 새미래민주당 당 차원인지 당 간의 연대도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질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호, 예. 제가 연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을 거예요. 제 아들이 고대를 나왔습니다. 네. 네, 이른바 아재 개그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네. 당끼리의 연대는 당이 판단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 고문의 지지 선언 이후 민주당에서는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김문수 이낙연 협잡이 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결합했을 때 가장 확실히 감점이 보장되는 감점 파트너를 둘이 찾은 것 같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후보의 마지막 키스. 누가 물어본 건가요? 네, 방송인 홍진경 씨가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대선 후보 3명이 출연한다는 예고편이 공개가 되면서 네.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새 후보 어떻게 답했을까요? 마지막 키스는 누가 가르쳐줘요? 키스는 뭐 요즘도 매일 하지. 네, 또 이 밖에도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싶은 정책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얌체 운전을 타파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1억씩 주겠다. 이준석 후보는 수학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예전에는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여기에 설난영 여사까지 네. 사실 최근 정치 풍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만 그 프로그램에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왜 그랬죠?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내란 종식을 내걸고 치르는 대선인 만큼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 풍자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건 조금은 가볍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출연을 자제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출연한 유튜브 채널은요. 배움을 간판으로 내건 데다가 또 틀에 박히지 않은 포맷인 점 등을 고려해서 출연을 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도 좀 살펴볼까요? 대파와 커피. 예상은 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놓고 상대 네. 당들의 공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거리 곳곳에 이를 따온 현수막까지 내걸렸는데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어허, 나온 겁니다. 예. 민주당 등은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대파 875원 발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했는데 선관위가 차별적으로 이번에만 현수막을 내걸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데요. 어허.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도 이 대파가 기재된 현수막은 허용한 바가 있고 다만 이 대파를 소지한 채 투표장에 들어가는 걸 제한했던 것이라면서 이 120원 커피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NBA는 대선 기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그리고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정책을 검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AI 분야를 김지영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생성형 AI 챗 GPT에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주요 3당의 대선 후보가 중점을 둔 경제 분야 공약을 물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챗 GPT가 답한 핵심 공약은 AI 산업 육성입니다. 전자계산기를 쓰듯이 이런 챗 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AI 인재를 20만 명 양성해서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할 때 공정 이용할 수 있는 규칙과 그에 따른 저작권의 산정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 100조 투자가 1호 공약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내세웠고 이준석 후보는 연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합격점을 줬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 과제로 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은 AI 비전이 빠진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GPU 5만 개 확보를 내세웠는데 정작 이를 활용할 업체와 인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구축은 전력 공급 대책은 물론 원천 기술 확보 고민도 담기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서버 같은 장비들은 대부분 다 그냥 외국산 장비가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국가 원천 기술력으로 남는 부분은 무엇일지에 대한 의문이. 이준석 후보는 AI 산업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 무인화되어 있는 것이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주민들 수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의 소멸을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가는 이런 곳의 연결고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산업의 장밋빛 미래만 그리는 후보들.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실업과 범죄 악용 같은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토트넘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손흥민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밝은 얼굴로 금이 환영했는데요. 공항은 손흥민을 맞이하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현장에 이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흥민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공항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구대표팀 합류를 위해 연간 서너 번 고국을 찾는 손흥민이지만 어떤 때보다 입국 표정이 밝았습니다. 지난 22일 유로파리그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마중 나온 팬들과 교감했습니다. 2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렸어요. 우승했을 때 뭉클하고 진짜 같이 울었어요. 네, 저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울었어요. 손흥민 화이팅! 첫 우승 꿈을 이루고 돌아온 손흥민의 다음 목표는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입니다. 여전히 발부상 여파가 있는 상태지만 하루라도 빨리 승점 1점을 추가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려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경기 뛰는 거에 큰 문제 없다라는 얘기 전달받아서 소집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의 어떤 상황이나 또 컨디션을 고려해서 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팬들의 환대 속에 한국에 돌아온 손흥민은 짧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다음 달 2일 전세기를 타고 이라크로 향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차철남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철남은 사이코패스도 아니었고 범행 당시 마약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 끔찍한 범행은 열흘 넘게 준비한 철저한 계획범죄였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서에서 나온 차철남입니다. 신상이 공개됐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차철남은 아무 말 없이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자판기랑 휴대폰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추가 범죄 계획 있으셨거나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달 초부터 차철남이 3천만 원을 갚지 않은 중국인 형제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 후 어차피 검거될 거라 판단한 차철남은 멀리 도망하지 않고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편의점 주인과 집 주인에게도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차철남에 대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한 경찰은 차 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차철남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 역시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에 차철남이 숨진 피해자의 차와 도주 당시 길에 세워둔 자전거를 탄 점 등 2건의 절도 혐의까지 더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이 막판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서울버스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원 기자, 지금 협의에 진전이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이 협상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는데요. 이후 1시간가량 더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측 대표들조차 교섭장에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이미 전 조직에 파업 명령서를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고한 대로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협상을 위해서 다 마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입니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월급이 20% 이상 인상돼 감당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 해에 3천억 원 이상의 급격한 임금 인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사업조합의 사업자들은 물론이고 자칫 서울 시민들이 이거를 떠안게 되는. 오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버스노조는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럼 당장 내일이 걱정인데 내일 출근하는 서울 시민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평소 다니는 서울버스의 95%가량이 멈출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버스 이용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꼭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자치구에서 주요 거점마다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인 만큼 자신이 사는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셔틀버스 운영 여부와 노선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이 3일 이상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지하철 운행을 출퇴근 및 혼잡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에 총 173회 확대합니다. 지하철 막차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서울 외 부산, 울산, 창원 버스 노조도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MBN 뉴스 윤지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병원으로 돌아갈 것 같았던 사직 전공의들이 마음을 또 바꾼 것 같습니다. 전공의 요청으로 정부와 병원 측이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정작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며칠 더 버티고서 새 정부와 협상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 모두 의정 갈등 해결 의지를 강조하지만 합리적 수준의 개혁을 이어갈 뚜렷한 방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홈페이지에 전공의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 마감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는 압축 일정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를 타진하자 정부와 병원 측이 이례적인 채용 절차를 마련해 준 겁니다. 전공의 요청으로 열린 추가 모집이지만 정작 지원자는 마감일 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상급 종합병원에선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세에 상관없이 복귀하겠다는 응답이 10% 안팎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흐름대로면 마감일 당일에 갑자기 지원자가 몰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며칠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픽스가 안 돼서. 새 정부와 협상하면 더 나은 대안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사직 전공의들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의료계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올 상반기에 채우지 못한 수련 기간 3개월을 면제해달라며 요구사항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전에 계속 특례를 줘왔기 때문에 더 많은 특례를 줄 것이라는 얘기를 소위 내부에서 하거든요. 시간에 대한 단축이나. 현재 정상 근무 중인 전공의는 1,600여 명으로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수련병원을 떠나 있는데 이 중 5,000명 정도는 일반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통장을 개설해야만 학생증을 만들어주겠다는 학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크카드 기능이 더해진 학생증을 반기는 학생들도 있지만 굳이 계좌 개설을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이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결국 은행만 배불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가정통신문입니다. 신입생 학생증 발급을 안내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은행에 가라고 설명합니다. 통장을 신규 개설하면 그와 연동된 체크카드 형태로 학생증을 발급해준다는 겁니다. 학생증 나온다고 근데 거기에 체크카드랑 교통카드까지 다 한 번에 포함이 된다. 정해진 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금융기능이 없는 학생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가 없는 버전의 학생증은 없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따로 만들고 있진 않아요. 원래부터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전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을 개설해야만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셈인데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은 한 은행은 지난 5년간 신규 통장 1,071개를 개설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립학교도 해당 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학생들은 체크카드 학생증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학생증 없으면 못 빌린다 해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등학교에서도 해당 은행의 특정 지점에서 매년 200개 이상의 신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금융기능이 없는 학생증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학생증 발급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학교 모두 체크카드 학생증 발급은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학생증이 은행의 영업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약 4조 원을 조달해 코인 투자 계획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상화폐 정책에 관여하는 만큼 그 일가의 코인 투자는 윤리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투자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을 조달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신탁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두 아들은 비트코인 채굴업체를 설립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밈코인을 출시해 지난주에는 밈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만찬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I promise to make America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점화됐습니다.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가족회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우려 때문입니다.
corruption in its ugliest form. Donald Trump is using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to make himself richer through crypto.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넘나드는 등 강세를 보이며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지와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용구입니다. 영국 프로축구 리버풀 FC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하는 현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몰려있는 축구 팬들을 향해 한 차량이 그대로 돌진한 건데 최소 47명이 다쳤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차량이 사람들 사이로 돌진하더니 수십 명과 부딪힌 뒤 멈춥니다. 돌진을 멈춘 차량에 격분한 사람들이 달려들어 창문을 때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영국 리버풀 연고 축구팀인 리버풀 FC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해 벌인 축하 행진에서 차량이 군종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최소 2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 4명도 포함됐는데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리버풀 FC가 4경기를 남긴 채 우승이 확정돼 행진을 보려는 수십만 명의 팬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된 차량 운전자는 영국 국적의 리버풀 출신 53살 백인으로 밝혀졌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is that we believe this to be an isolated incident and we are not currently looking for anyone else in relation to it. The incident is not being treated as terrorism. 사고 직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리버풀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을 보며 다치거나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버풀 FC 역시 심각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누군가에게 얼굴을 맞는 듯한 장면의 이 주인공,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붉은 소매의 주인공은 그의 부인이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평소처럼 장난을 친 거라고 해명했지만 조롱 섞인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전용기가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옆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그 순간 붉은 소매의 손이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밀쳐냅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마크롱 대통령은 웃으며 취재진에게 손을 흔든 뒤 전용기 안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빨간 옷의 주인공 브리지트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마크롱 대통령 뒤를 따라 내려옵니다. 대통령이 내민 오른팔도 외면합니다. 이 장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전용기 안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실제 마크롱 대통령의 고등학교 시절 교사인 브리지트 여사를 겨냥해 교사가 학생을 다루는 장면 같다며 조롱 섞인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마크롱 캐릭터가 부인에게 맞는 애니메이션과 대통령 부부가 권투 대결을 하는 AI 영상 등 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Juste plaisanter avec mon épouse comme on le fait assez souvent. 기차 안에서 코푼 휴지를 치우는 영상이 코카인 의혹으로 번지는 등 마크롱 대통령 관련 영상들이 잇따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인공지능 진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이러다 사람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다면 이번 뉴스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문제를 풀던 인공지능이 그만 풀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풀어나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AI 시대를 대비해 윤리적 지침을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선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하며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인간이 이를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 속 이야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 O3가 스스로 소스 코드를 조작해 인간의 작동 종료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한 첫 사례로 이 AI는 챗GPT의 유료 버전에 탑재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AI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조심스레 제기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쪽에 강화를 해버리면 자기가 중요하지 인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마라. 인간의 말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국내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도 AI 전환 시대를 대비해 기술 통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Humans should control technology, not the other way around. In order to make a meaningful transformation, in order to have a meaningful transformation, we must consider impacts of ethics and social consequences. 또 AI 기술과 인간의 경험을 잇는 이른바 관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어느덧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AI,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재개발 단지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짓도록 하는 소셜 믹스 정책은 이 서울시의 원칙인데요. 사회통합 목적이죠. 그런데 이 좋은 위치에 임대주택을 배정하면 그만큼 분양 수익이 줄기 때문에 조합들은 이 원칙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십억 원을 내도 좋으니 이걸 피하겠다는 단지도 등장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일반 분양을 마친 서울 대치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서울시는 지난주 2단지에 문책성 기부 체납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인가할 때 조건으로 걸었던 소셜 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합원과 일반 분양, 임대주택 추첨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는데 이를 어기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만 먼저 했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별도의 동으로 분리하진 않았지만 조망권이 좋지 않은 저층 위주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주택을 배정을 안 하니까 20억을 기부 생각하고 임대주택을 안 받기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 같은 조합의 의도를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분양이 끝난 만큼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기부 체납금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례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소셜믹스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합원들은 거액을 지불하더라도 기피 대상이었던 소셜믹스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소셜믹스를 하면은 아파트 이미지 제고에 좋을 게 없으니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소셜믹스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상태죠. 이제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누가 무엇을 위해 해킹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최근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정 배후 그룹 국가들이 있어서 전심 전력을 다해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킹 시도를 할 경우에 민간 기업이 이거를 개인의 조직의 힘으로 막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해킹 그룹은 단순히 돈만이 아닌 고급 정보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도 지난해에만 3대 통신사가 모두 해킹을 당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공격 또한 이른바 BPF 도어 공격 기법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인 해킹이라는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에서 사이버 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유버거 교수는 언제든 작동 가능한 민관 협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Government sharing threat intelligence quickly with companies when they see a threat. Companies coming together to share information amongst themselves because they're all on the front lines together. 더불어 동맹국 간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안보 역량이 국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정책과 함께 사회적 인식 제고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내 여자 골프 최고 스타들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제13회 SH 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이
이번 주 금요일 막을 올립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디펜딩 챔피언 이혜원이 여왕 자리를 지키느냐인데요. 대회 2연패와 함께 올 시즌 4승을 노리는 이혜원을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왕좌에 올라 3승을 거두고 다승왕까지 차지했던 이혜원. 올 시즌 개막 2달 만에 벌써 3승을 몰아치며 여자골프 대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승의 상금과 대상 포인트 등 거의 전부문을 휩쓸며 양평에 입성한 이혜원의 목표는 당연히 왕좌 수성입니다. 이번 대회도 좀 자신감을 갖고 좋은 기억을 살려서 타이틀 방어하고 싶습니다. 장기인 퍼트와 어프로치는 여전히 날카롭고 혹독한 동계 훈련으로 체력과 힘도 좋아지면서 완전체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1년 전 단 하나의 보기도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찰떡궁합이었던 양평 더스타유 코스도 이혜원에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박현경과 박민지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지만 대회 2연패로 개인 최다인 시즌 4승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작년에 노보기를 했던 만큼 정말 제가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이고 좋아하는 시합인 만큼 4승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혜원의 2연패냐 아니면 독주르막을 또 다른 스타의 등장이냐를 가릴 여왕들의 전쟁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양평 더스타휴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하루가 다르게 여름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반소매 차림을 한 시민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요. 도로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당분간 동쪽 지역은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한때 강원과 경남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소나기 지역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남부지방에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26도, 대전 28도, 전주와 광주, 대구도 28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